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메이드, 쉽챈말로 가정부 일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무슨 일 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 가정부고 메이드고 식모살이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감 자체가 그리 듣기 좋은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식모살이 하는 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제 나이에 식모살이 하는 여자가 요즘 시대에는 흔치 않아서 또 뒤이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대학교는 안 다녀? 그 나이에 식모살이 하는 거 보면 필시 곡절이 있는 모양이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졌고 고아원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7살쯤 어떤 부잣집에 양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양부모님은 재력도 남달랐지만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애지중지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미선이를 좀 더 일찍 집에 데려왔더라면 내가 더 빨리 이런 행복을 알았을 텐데. 미선이는 우리 집의 선물이고 행운이야. 어떻게 얼굴까지 당신을 빼닮았는지 모르겠어. 저도 미선이 처음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저 어렸을 때 모습이랑 붕어빵이라서요. 식성은 또 나를 닮아 생선이랑 과일 좋아하고 미선이가 아마 전생이 우리 딸이었나 보. 그러게요. 미선아, 너는 비록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지만 엄마 아빠가 마음으로 낳은 진짜 딸이나 진배 없으니 네가 입양되었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엄마 아빠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렴. 네, 엄마, 아빠. 저도 엄마 아빠 딸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던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대궐같이 넓은 단독주택에 나만의 방, 철마다 넘치게 사들이는 예쁜 옷과 구두들, 게다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날 같은 때가 되면 정말이지 한 트럭 가깝게 저에게 장난감이며 인형, 동화책, 값비싼 학용품 따위를 한가득이나 사주시는 부모님이셨죠. 두 분은 원래 날 때부터 금수저인 분들이었고 아빠는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엄마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공주처럼 살아온 온실의 화초 같은 여자였고요. 두 분은 해외 유학 시절 운명처럼 만나서 불같은 연애에 빠져 결혼하셨다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완벽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딱 하나,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요. 그런 양부모님에게 양딸로 들어가게 된 저였으니 저를 애지중지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미순아, 너는 커서도 시집가지 말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사는 거 어때? 저 시집가기 싫어요, 아빠. 나중에 어른 돼서도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아니 여보, 당신은 왜 어린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커서도 진짜 시집 안 간다면 어쩌려고. 미선이가 시집 안 가면 더 좋지. 뭐 안 그래? 아무리 딸바보래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때 되면 남 부러울 거 없는 집안에 멋진 사익감 골라서 시집 보내야지. 평생 끼고 살면 어쩌자고요. 우리 미선이 시집 보낸다는 생각만 해도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하니까 그러지? 여보, 우리 미선이 아직 7살이에요. 시집 가려면 한참 남았으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사람이 참, 아무리 자식이 그리웠어도 나보다 더하다니까. 아니, 내가 좀 오바를 했나? 암튼 미선아, 시집은 가도 좋은데 최대한 천천히 가자. 응? 네, 아빠. 최대한 늦게 시집 갈게요. 아니면 시집 가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방법이 있었는데 아빠가 생각을 못했네. 우리 미선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 꼬맹이지? 아휴, 부녀지간에 쿵짝이 잘 맞는 건 좋은데 어디 밖에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미선이 아무도 안 데려갈라. 아무도 안 데려가면 평생 아빠가 데리고 살면 되지. 아유, 아무튼 이 양반이 그런 소리 말래도.
저를 가운데 두고 그런 즐거운 실랑이를 벌이시는 양부모님이셨습니다. 전 머리털 내고 처음으로 부모님의 살가운 사랑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떠나 그런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운명이 아니었던 걸까요? 7살 때 입양이 되어서 3년쯤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발레학원에서 한참 수업을 받던 중이었어요. 미선아, 너 지금 당장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병원이요? 왜요? 지금 수업도 다 안 끝났는데.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지금 미선이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양이야. 많이 다치셨다고 연락이 왔구나. 어린 마음에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선생님과 함께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님은 이미 명을 달리하신 후였습니다. 마주오는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그대로 충돌사고가 나서 사고 현장에서 거의 바로 운명하신 듯합니다. 엄마,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이번 주말에 저랑 놀이공원 같이 가기로 하셨잖아요. 미선아, 진정하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었네요. 두 분 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셨거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아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저의 울부짖음에도 엄마 아빠는 미동 없이 감은 눈을 영영 다시 뜨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황망함 속에 장례식을 치러야 했죠. 저 어린 여자애가 입양해온 양딸이라면서? 입양한 지 몇 년 안 돼서 이런 병구가 생겼게 뭐야? 아휴, 가만 보니 저 애가 제일 불쌍하네 그래. 친딸 못지않게 금지옥여 키우더만 양부모가 저 세상 가버려서 저 애가 다시 고아가 돼버린 거 아니오. 발자가 고아인 모양이지 뭐. 에휴, 어린애가 참 기구하기 짝이 없네. 그나저나 저 애를 앞으로 누가 거둔대? 듣기론 여기 돌아가신 사장님 남동생 내외가 데려간다던데? 피가 섞인 조카딸도 아니고 데려가면 뭐 얼마나 잘해주겠어? 눈칫밥에 구박이나 안 받고 자라면 다행이지.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고아가 된 저를 사람들은 딱하게 여기고 걱정했습니다. 어린 저의 귀에도 그런 얘기들이 고스란히 들려왔고 장례식 내내 저는 양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함께 혼자 남겨진 저의 처지에 관해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양부모님 사후 저의 법적인 대리인 겸 보호자는 양아빠의 남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한 애정은커녕 기본적인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미선이라는 애를 정말 딸로 키울 작정이야? 미쳤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키우기 힘든 마당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딸을 어떻게 평생 키워? 법적 대리인 자처했다면서 그런 소리를 내? 뭐 현재까진 그래. 그리고 뭐 어째? 주변에서 감투처럼 우리 부부한테 저희를 떠넘겼는걸. 그렇다고 덥석 맡으면 안 되지.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으면. 가만 보니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 아니야? 남의 집 일에 왈가왈부할 시간 있으면 그대 길이나 신경 써. 작은엄마는 대놓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 작은엄마 내외와 그댁 딸이 들어와 한동안 살던 때였어요. 엄마, 언제까지 저 미선이란 애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가 조금만 참으랬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진데. 객 식구랑 한 집에 사는 거 얼마나 불편한데. 시방을 만한 애가 뭐가 그리 불편하다는 거야. 그리고 큰아버지 내외가 남긴 재산 그거 처분할 때까지만이니까 얌전히 있어. 재산? 그래. 여보, 아주버님 건물이니 예금통장
그거 정리 다 되어가죠? 얼마나 남았어? 동정이야 그렇다 치고 건물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처분돼. 쪼지 말고 좀 기다려. 재산이 처분돼야 빨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몰라? 건물만 처분되면 이삿짐 쌀 거니까 그 준비나 잘해둬. 야, 신난다. 엄마, 아빠, 우리 진짜 미국 이민 가는 거예요? 나 거기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래, 이기집애야. 다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머리 아프게 계획 세우고 이 고생이니까. 미선이랑 한 집에 한동안 사는 거 이러쿵저러쿵 말어. 응? 지방을 만한 게 말도 잘 안 듣고. 빈정상하게 구니까 그렇죠 뭐. 조금만 견디면 미국 가서 수영장 딸린 집에 살 거라니까. 넌 거기서 명문 사립학교 들어갈 거고. 알았어요, 엄마. 스트레스 받아도 좀 견뎌야지. 뭐 어째? 역시 우리 딸이라니까. 그런 속셈으로 애초에 저를 맡아 기른 작은엄마 내외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양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남긴 유산들을 모조리 독차지해 처분한 뒤 미국으로 저희들끼리만 훌쩍 이민을 떠나버렸어요. 살던 집마저 다른 사람에게 헐값으로 넘겨 떠나버렸고 전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져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넌 누군데 여기서 이러고 있니? 가족들이 나만 놔두고 도망가 버려서. 재훈아, 무슨 일이니? 아니, 웬 여자애가 새 집에 있어? 무슨 일이야? 넌 누구니 꼬마야? 작은아버지 내외가 날 버리고 도망가 버린 텅 빈 집에 제가 울고 있자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가족들이 어리둥절해서 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 하는 수 없이 제가 겪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저런, 어떻게 이런 어린애를 버리고 지들만 미국으로 이민을 가? 네 이름이 미선이라고 했니? 네, 다시 고아원에 들어가 살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너 고아원 가기 싫으니? 네, 솔직히 말하면 고아원 가기 싫어요. 여보, 이 아이랑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 같은데 이 아이를 우리가 거두는 게 어때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 이 아이를 키울 자신 있어? 뭐 아주 갓난애도 아니고 못 키울 건 뭐예요? 보니까 얼굴도 이쁘장하고 총기도 있어 보이고 야무져 보이는데. 미선이 너 청소 같은 거 잘할 줄 알아? 네, 잘할 수 있어요. 세탁기 돌리는 것도 할 줄 알고 계란 후라이도 만들 줄 알고요. 여보, 이거 봐요. 이 여자의 가만 보니 제 밥값은 충분히 할 것 같은 아인데요. 전 그 당시 어리고 순진한 마음에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새로 이사온 주인집 사모님에게 그런 대답을 했더랬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잘할 줄 알면 저를 딸로서 거둬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주인집 사모님은 저를 딸로 받아들여 키우려고 절 내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 공짜 식모함령을 구했다 생각하고 저를 거둔 거였어요. 미선아, 시장 가서 오늘 저녁거리 사와. 메모지에 적은 대로 빠짐없이. 알았니? 네, 사모님. 미선아, 흰 빨래 색깔 있는 빨래 구분해서 돌려놓고 사장님 와이셔츠 7벌 오늘 자기 전에 다 다림질 해놓고. 네, 알겠습니다. 전 그렇게 새로 이사온 가족의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공주 같던 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식모로 전락해버린 거였죠. 저 미선이란 애 팔자 한번 기구하지 않아? 쥐부모 살아있었을 때 아주 머리에서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던 애였는데 요즘 보면 아주 그냥 뭐
낡은 바지에 티셔츠에 보는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 미선이 저의 팔자 자체가 궁색하게 사는 팔자인가 보지 뭐. 자기는 어린애 두고 말을 왜 그리 각박하게 하나? 늙은 사람 괄시는 해도 젊은 사람 괄시는 아는 게 아니랬어. 내가 뭘 어쨌게. 없는 사실 말한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말한 거 가지고 그리 정색이야?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팔자 바뀌어서 저리 고생하면 안쓰럽게 보진 못할 망정 말뿐새가 그러니 하는 소리야. 아유, 뭐가 잘났다고 혼자 잘난 척이래. 저는 동네에서도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는 박복한 소공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고원에 다시 가는 것보다는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저는 그 댁에 있는 것이 나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고원에 다시 갔더라면 제대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주인댁 내외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와서 숙제나 공부를 제대로 할 틈 없이 저는 집안일에 매여 지내야 했어요. 여름이라 꿉꿉하니까 속옷은 다 삶은 빨래로 하고 마르면 다림질해라. 이부자리는 풀 먹여 빨래해서 햇빛 짱짱한 날 고슬고슬 잘 말리고. 알아들어? 네, 그렇게 할게요. 엄마, 미선이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세요? 재훈이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미선이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인데 너무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미선이는 우리 집 가정부야. 내가 이 정도도 못 시키니? 그렇긴 해도 어려서부터 우리 집서 살아서 가족 같은 관계인데 공부할 시간도 좀 주세요, 엄마. 아유, 시끄럽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미선이를 먹이고 입힌 값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리고 미선이가 공부를 한다는들 누가 대학을 보낼 건데? 엄마, 그래도 아유,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저를 식모 취급하고 툭하면 구박하기 좋아하는 사모님과는 달리 그댁 아들인 재훈 오빠는 저를 많이 걱정해주는 편이었습니다. 미선아, 잠깐 나와볼래?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오늘 엄마 아빠랑 일식집 다녀왔는데 내가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도시락 싸왔어. 이거 먹고 자라고. 스시랑 튀김이네요? 저녁은 이미 먹었는데. 그래도 간식으로라도 먹어. 아니면 어디 숨겨뒀다가 내일 아침에 먹든가. 외식 나가서 이런 거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다 사모님 아시면 저번처럼 부르릉 떨어져요. 그러니까 넌 몰래 먹으면 되잖아. 얼른 들어가. 사모님 내외와 외식이라도 다녀올라 치면 본인이 더 먹고 싶다는 핑계를 대서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우는 재훈 오빠였습니다. 재훈 오빠만이 저를 여동생처럼 대우하고 아껴주어서 제 입장에서는 눈치가 보이면서도 든든한 위로가 되는 편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재훈 오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미선아, 내가 다른 건 하나도 안 걸리는데 유학 가면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글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네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신경 쓰인다. 엄마 아빠랑 사는 이 집에 너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난 또 뭐라고요. 나야 이제 가정부로 사는 형편인데 오빠가 신경 쓰일 게 뭐가 있는데요? 신경 쓰이지. 우리 엄마 유별난 성격 모르는 바도 아니고 나 고등학교랑 대학 마치려면 6년 정도 걸릴 거야. 6년만 기다리고 있어.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내 앞가림 하게 되면 너 이렇게 고생하며 살게 내가 안 둘 거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고 오빠 공부나 잘 마치고 돌아와요.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요. 내가 미국 가 있어도 방학마다 내려올 거야. 그리고 우리 이메일 주소 서로 아니까 자주 메일 쓰기로 하자. 알았지? 네, 그렇게 해요, 오빠. 매일 자주 쓸게요.
사모님 댁 내외의 아들 재훈 오빠는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날 혼자 두고 떠나는 걸 무척 속상해하며 유학을 간 오빠였죠. 오빠는 약속처럼 6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 오빠는 저에게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전 공세를 펼쳤어요. 미선아, 너 올해는 대학 입시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 손 놓은 지 오래돼서. 글쎄, 잘 모르겠어요. 너 공부 곧잘 했잖아. 안 되겠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제라도. 오빠, 그런 말 말아요. 제가 이 댁을 나가서 독립하면 모를까. 이 집에 사는 한 사모님이 그거 허락 안 해요. 그럼 너 독립해. 내가 도와줄 거야. 오빠 아직 취직도 안 했잖아요. 나 미국서 아이비리그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해서 왔어. 지금은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딜 들어갈까 내가 저울질하는 중이야. 오빠 도움받아서 내가 독립하면 사모님 불호령 떨어질걸요? 그럼 차라리 이건 어때?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요, 오빠? 미선아, 너 나랑 결혼하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옛날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 어쩌면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난 네가 좋았던 것 같아. 오빠, 난 오빠네 집 식모고 겨우 21살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나랑 결혼해서 대학도 가고 못다한 공부도 하면 되지. 내가 너 공부도 시켜주고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줄 거야. 사모님이랑 사장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하실 거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결혼하는 거고 내 아내를 택하는데 부모님 의견이 절대적일 수 없어. 오빠는 나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확고해요? 응, 확고해. 여길 떠나서 미국서 공부하면서 더 확실해졌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빠, 그래도 아직 오빠도 나도 젊으니까 좀 천천히 결정해요. 미국서 다른 여자 만나고 데이트할 기회 많았어. 솔직히 파티니 뭐니 자연스럽게 여자 만날 일도 많았고 내게 다가오는 여자도 있었고 그중엔 내가 좀 마음이 가는 여자도 있었어. 그런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해? 그래봐야 너만큼 내 마음을 흔든 여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을 하는 거야. 예쁘고 조건 좋은 여자도 나 좋다고 한 적 있었지만 내 심장이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 됐니? 오빠, 우리가 과연 사모님 사장님 반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설득 못하면 우리 그냥 여길 나가자. 어찌 보면 결론은 정해져 있어. 나 때문에 부모님과 인연까지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니? 난 이제 더는 너 없이 못 살아. 오빠인 척 거리 두는 채 하면서 너랑 이렇게 한 집에서 살며 오누이 코스프레 더는 안 하고 싶어. 재훈 오빠의 뜻은 확고했고 저와 오빠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우리 둘은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사모님 내외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외출한 어느 날이었죠. 저와 오빠는 집에 단둘이 있는 줄 알고 좀 마음 놓고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쯤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사모님께서 뭔가를 두고 갔다며 기척없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와 오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재훈이하고 미선이,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아니지. 엄마, 기척도 없이 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사모님께서 어떻게...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굳이 기척해야 할 이유라도 있니? 미선이 너 지금 재훈이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 뻔히 보셨으면서 미선이 그만 혼내세요. 뭐라고? 아니 이놈이 지금 애미 앞에서 누굴 편들어? 어? 이왕 이렇게 다 걸린 거
저 이실 직고 하겠어요. 저 미선이 사랑합니다. 미선이도 저 사랑하고요. 우리 둘 결혼하고 싶으니까 허락해주세요. 재훈이 너 뭐 잘못 먹었니? 누구하고 뭐래? 엄마, 다 들으셨잖아요. 미선이하고 결혼한다고요. 이 배은망덕한 년 같은 이라고 오갈 데 없이 불쌍하다고 이날이때껏 먹이고 입혀줬더니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짝, 사모님은 인정사정 없이 제 따귀를 갈기시는 겁니다. 사모님. 뭘 잘했다고 하니? 응? 보자 하니까 너 그렇게 불쌍한 척 쉬어하면서 우리 채훈이 꼬셨어? 순진한 부잣집 아들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엄마, 이선희한테 막말하지 마세요. 엄마 끝까지 그러시면 저 엄마 안 보고 살아요. 뭐라고? 눈이 획가닥 돌아도 유분수지. 어디 건드릴 여자가 없어서 집에서 거두는 식노년한테 눈이 돌아. 그 큰 돈 써가면서 미국 명문대 졸업생 만들어놨더니 겨우 이런 식노년하고 결혼하겠다고 애미를 배신해. 아 여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모임 시간 늦었는데 왜 이리 늑장이야? 오늘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당장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들어보라고요. 응? 재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미선이 사랑해요. 미선이하고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뭐라고? 미선이하고 뭐래? 들으신 대로예요. 두 분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제 뜻은 변함없어요. 머리 좋은 놈이 여자 고르는 수준하고는 공부는 어디 헛물로 했어? 겨우 식모 며느리 맞으려고 너한테 이제껏 그렇게 투자한 줄 알아? 아버지는 자식을 투자 대상으로 키우셨습니까? 짝, 재훈 오빠의 따귀를 사정없이 갈기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기회는 2번 다시 안 준다. 당장 미선이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고민했던 대학원 미국서 마치고 돌아올 생각해. 결혼이니 뭐니 헛소리 들어주는 거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고아로 태어나 식모살이 하던 제가 주인집 아들과 사랑에 빠지자 시부모님 될 사람들은 개거품을 물며 반대했습니다. 그날 밤 속상한 마음으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잠도 한숨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 된 시간에 제 방문을 두들기는 재훈 오빠였습니다. 미선아, 안 잤니? 어떻게 오늘 같은 날 잠이 오겠어요? 나도 잠이 안 와서 너에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 있다 해도 내일 해요. 이러다 사모님 깨시기라도 하면 나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 시간 문제야. 미선아, 내가 널 그렇게 가만히 둘 것 같니? 지금 우리한테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한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미선아, 나 지금 당장은 너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직 취직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도 없고. 재훈 오빠,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우리 집에 너랑 내가 있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될 게 뻔해. 우리 여기서 나가자. 너랑 나랑 혼인신고 둘이서 하고 가진 건 없지만 부부로 살면서 새로 시작하자고. 오빠, 시간을 두고 설득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성미 몰라서 그런 말을 해? 시간이 지난다고 마음을 바꿀 분들이 아니야. 너하고의 시간들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도 않고. 그날 밤 저와 재훈 오빠는 그 집에서 한마디로 야반도주하듯 둘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 시골의 한적한 마을로 들어가 한동안 기거할 곳을 정했죠. 얼마 안가 시골 마을의 조그만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서류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건넸는데 대뜸 저에게 저 아가씨,
실례가 안 된다면 귀 뒤쪽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오랫동안 찾는 분이 계신데 아무래도 아가씨가 너무 그분과 비슷하게 생겨서요. 공무원이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표정이 하도 간절해서 저는 머리칼을 쓸어넘기고 귀 뒷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담당 공무원이 제 얼굴을 한참이나 훑더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은 헐레벌떡 무척 긴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아가씨를 꼭 보고 싶단 분이 계시니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어요? 저와 오빠는 좀 어리둥절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민원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30분쯤이 흘렀을까요? 귀티가 흐르는 반백의 노신사가 헐레벌떡 민원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미간 미선이니? 네. 그런데 누구시길래 저를 찾으신 거예요? 그 노신사는 대뜸 제 머리칼을 들추더니 귀 뒤쪽을 살피시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누구신데 제 아내에게 그러시는 겁니까? 북두칠성 모양점. 그게 그대로 있구나. 우리 소녀딸 혜경이가 맞아. 혜경아. 그 점이 굳이 아니더라도 젊은 시절 네 엄마를 빼다 박은데 똑같이 생겼구나. 맥락을 알 수 없는 말에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노신사는 그런 저와 남편에게 전단지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20년 가까이 소녀딸을 찾아 헤맸는데 오늘에서야 그 아이를 찾은 것 같소. 아니나 다를까 전단지 속 몽타주는 누가 뭐래도 저의 모습이더군요. 옛날에 소녀딸을 잃어버렸단 말씀이세요? 나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소녀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했소. 그 후로 제 아내와 하나 남은 소녀딸을 지극정성 키웠는데 어린이날이라고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에 데려갔다 그만 소녀딸을 잃어버린 거요. 그날 이후 전국을 돌며 소녀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문 등록 같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서 저를 찾을 길이 요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정황과 말씀만으로 모든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희 입장에서 좀 무리가 있어서요. 내일 당장 진짜 확인 검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 보는 노신사와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긴가민가하며 결과를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 노신사의 소녀딸이 맞더군요. 오빠, 나 그분 손녀가 확실하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미선아, 너무 잘됐다. 그분 한눈에 봐도 인품이 훌륭하고 좋은 분 같던데. 네 혈육을 찾은 거 아니야? 전 한달음에 그 노신사, 아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 댁이 생각보다 너무 으리으리한 겁니다. 지방 시골에 대체 이런 대저택이 있을 수 있나 싶게 굉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주택이었어요. 집에서 일하는 정원사와 도우미, 운전기사까지 따로 있더군요. 정원사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노신사, 아니 저희 친할아버지가 두 팔 벌려 저를 환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혜경이가 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품에 끌어안고 오열을 터뜨리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저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저 역시 멈추지 못할 것 같은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더군요. 할아버지와 한참 오열을 터뜨린 끝에 겨우 감정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일찍 네 아빠와 엄마를 잃고
나와 네 할머니는 오로지 널 키우는 재미와 희망 하나로 살았는데 너까지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후로는 삶의 목적을 한때 잃기까지 했단다. 할아버지, 이렇게라도 지금 만나뵐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네 할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얼마나 기뻐했을지 눈에 선하구나. 네 할머니 1년에 300일 이상을 널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헤맸는데 널 결국은 찾지 못해 화병이나 마음고생하다 돌아가시고 말았다. 가슴 아픈 가정사를 듣는데 저 역시 마음이 미어지는 듯 하더군요. 그래, 네가 결혼한 남자가 이 사람이니? 네, 할아버지. 혼인신고하러 들어간 동사무소에서 할아버지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소녀사위 박재훈이라고 합니다. 인물도 좋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젊은이구만.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나? 실례라니 말도 안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든 물어보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의 땡땡대학 경영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의 그 대학이면 아이비리그로 엄청 명문 아닌가? 우리 애경이가 아주 똑똑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았구나. 우리 손녀딸 이렇게 기특할 때가 있나? 할아버지, 제 이름이 원래 혜경이었나요? 전 여태 미선이란 이름으로 살아와서 혜경이란 이름이 영 낯설고 어색해서요. 넌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혜경이란다. 성은 반가고 반혜경. 나는 반문안이라고 땡땡식품이란 회사를 평생 운영해왔다. 알고 보니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으로 가공식품이며 김치 따위를 만들어 파는 식품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매출도 엄청났지만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지역사회며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서 지역 내 기부천사로 유명한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고 사업으로 성공해도 사회의 환원은 많이 했는데 우리 혜경이를 만나지 못해 평생 한이었는데 죽기 전에 내 한이 풀리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토닥이는 할아버지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할아버지를 보고 또 보았죠. 혜경아, 이 늙은 아래비를 보고 있으니 네 아빠가 어찌 생긴 사람인지 대충 그려지지? 글쎄요, 할아버지. 전 애초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생각해서 그런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네요. 아주머니, 창고에 가서 가족 사진 좀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의 분부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득달같이 두툼한 가족사진 앨범 몇 권을 가지고 오더군요. 그 안에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의 결혼사진과 제 어릴 적 사진, 그리고 아빠의 젊었을 적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네 눈은 네 아빠를 빼다 박았다. 얼굴이나 체형은 네 엄마를 많이 닮았고 또 이제 와서 보니 친할머니 젊었을 적 모습도 너에게서 아주 많이 보이는구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보여주시는 가족 사진 보니까 미선이, 아니 혜경이에게 진짜 가족이 생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자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집안 3대 얼굴이 골고루 우리 혜경에게 녹아들어 있네. 배는 못 속인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너털웃음을 터뜨리시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진수성찬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네 시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시골에 와서
둘만 혼인신고를 한 거야? 저는 할아버지께 하는 수 없이 저와 남편이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애경이가 그런 대우를 받으며 결혼하게 둘 수는 없다. 내일 당장 서울로 가서 네 시부모님을 만나 뵙자구나. 할아버지는 엄청 속상해하시면서 당장 시부모님을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어쩌면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한결 낫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바로 다음날 할아버지는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저와 남편을 데리고 서울의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미선이하고 재훈이 너 야반도주 가출했다.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사부인. 우리 혜경이 친할아버지 되는 반문안 회장이라고 합니다. 반문안 회장님이라고요? 땡땡식품 반문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결혼을 반대하셨다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사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네요. 미선이는 고한데 무슨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에게는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손녀딸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아이들이 지방 시골에 내려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찾게 된 거고요. 미선이는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저의 친손녀딸 반혜경입니다. 그게 정말이세요? 미선이 너 지금 이 상황이 다 사실이란 말이냐? 네, 사모님. 다 맞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친자 확인 검사 결과도 다 나왔고요. 세상에, 아유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기함하듯 놀라며 나자빠질 듯한 포즈를 취하는 사모님, 아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가 귀하신 분을 뵙고 너무 오래 서 계시겠네요. 불편하게 거기 계시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요. 네, 그럼 실례를 무릅쓰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김 기사, 내려가서 가지고 온 선물들 들고 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 분부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한 보따리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고 값비싼 선물 공세에 입이 떡 벌어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습니다. 우리 혜경이 며느리로 예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가지고 온 선물이니 마다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명품 가방이며 보석, 비싼 한약까지 바리바리 나오는 선물 공세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시부모님 내외였죠. 아니지, 초면에 이런 부담스러운 선물 가지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알드자니, 어찌되었든 저희 손녀 혜경이를 거두어 주셨다 하니 그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시든지요. 물질에 약한 시부모님 성향을 알고 그런 식의 응대를 하는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작전이 먹힌 건지 시부모님 내외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아유 미선아, 아니 혜경아, 그간 우리에게 서운한 게 있다면 담아두지 말고 풀려문나. 알았지? 그래. 우리가 결혼을 반대했던 건 너희가 결혼하기에 아직 너무 어리고 또 어찌됐든 오늘처럼 지내던 너희가 결혼을 하는 건 경우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였다. 우리 혜경이를 입양했던 것도 아니니 이제 그런 것도 반대는 안 하시겠지요, 두 분? 아유, 저희가 무슨 반대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저 저희는 너무 아이들이 결혼하기엔 어리고 또 아직 철이 덜 든 게 아닌가 싶어 천천히 결정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보?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까지 내가면서 시아버지의 동의를 구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반대를 했다고? 언제나 마음속에는 혜경이 너를 며느리로 점 찍어놓고 있었단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보.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동전 뒤집듯 태도가 돌변한 시부모님의 모습에
실소가 나오려는 것을 꾹 참을 수밖에 없더군요. 엄마, 아빠, 그럼 저랑 혜경이 혼인신고한 거 반겨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도 듣던 중 반가운 말이로구나. 재훈이 네가 날 닮아서 아주 진취력이 있어. 혜경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 나를 사모님 말고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알았지?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돌변한 시부모님 내외였습니다. 혜경아, 너랑 재훈이가 혼인신고만 한 거지 아직 제대로식도 안 올린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처음에 부모님 반대로 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하다 보니 경황이 없었습니다. 자네한테 뭐라고 타박하려던 것이 아니네. 혼인신고를 했으니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려야지. 할아버지의 진두지휘로 저와 남편은 예정이 없던 성대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결혼식장을 통째로 빌리셨고 연예인들이나 할 법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 제 분수에 안 맞게 결혼식이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혜경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넌 이제 미선이가 아니라 혜경이. 이 반문안 회장의 하나뿐인 손녀딸, 반혜경이다. 그리고 이 할애비는 평생을 사업해서 번 돈을 사회에 아주 많이 환원을 했어. 할아버지 별명이 지역사회에서 기부천사라는 말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겨우 찾은 금지우겹 손녀딸 결혼식에 돈 좀 쓴다 한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하는 거다. 분수에 안 맞는다는 등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즐겼으면 좋겠구나.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이렇게 너무 멋진 결혼식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날 맞아서 왜 울고 그러니? 이 할아비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내 보물 같은 손녀딸 혜경이를 찾았으니. 할아버지는 워낙 지역 내 유명인사셔서 결혼식 날 식장에는 하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축의금 액수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축의금은 고스란히 또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 억소리 나는 축의금을 죄다 기부를 한다고? 네, 할아버지께서 좋은 날 들어온 축의금 좋은 곳에 쓰고 싶으시대요. 네 할아버지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호텔에서 결혼식 비용에 식사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축의금을 또 기부한다니. 반 회장님 재력이야? 알만한 사람들 다 아는 건데 새삼스레 그런 말을 하나?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 장가를 가다니 안 믿겨서 그러죠. 할아버지 재력에 그렇게 꿈뻑 죽는 시어머님이 참 우습더군요. 돈이란 게 뭐라고 하루아침에 그리 표정이 바뀌고 대우가 바뀌는 건지 좀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을 때 재훈아, 요즘 서울서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다고? 네, 전공 살려서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습니다. 자네 스펙이 좋으니 당연히 대기업을 알아보고 있겠지만 내 사업을 한번 이어받아 해보는 건 어떤가? 할아버님 사업을요? 그래, 뭐 억지로 강요할 생각은 없네만 자네 전공도 경영학인데 사업 물려받기에 엇나가는 전공도 아니고 자네를 가만히 봐왔는데 진취력도 있고 저돌적인 면이 있어서 사업가 계질러도 딱인 것 같아서 말이야. 부족하겠지만 그럼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할아버님. 그거 다행이네. 혹시 자네가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제 손녀 사위에게 내 사업을 가르쳐주면 되게 생겼으니 아주 내가 신이 날 지경이야.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며 남편의 선택을 엄청 반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할아버지 사업을 차곡차곡 배우며 경영 수업을 해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 적성에도 잘 맞았고 할아버지와 남편의 합이 좋아서 할아버지 식품회사의 매출은 점점 늘어갔어요. 다음 분기에는 자네를 이사로 승진시켜야겠어. 할아버지, 너무 빨리 승진해 주시면 낙하산이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일을 잘하고 네 남편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회사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낙하산이니? 능력에 따른 인사일 뿐이지. 남편은 할아버지 회사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나름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참, 저는 뒤늦게 요즘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이랍니다. 네 남편은 내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하며 돈을 벌고 애경이 너는 그 돈을 좋은 곳에 쓸 궁리를 하며 살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그런 유지가 있었고 또 저 역시 평소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 장학사업과 후원사업 관련한 일을 벌써 제가 도맡아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고아원을 퇴소해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또 하나 만들어 후원하고 있답니다. 부창부수라더니 네 남편은 사업머리가 있어 돈을 잘 벌고 애경이 너는 그렇게 번 돈을 값지게 쓸 줄 아는 머리가 있으니 할아버지가 아주 마음이 놓인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증손녀, 증손자까지 다 보고 그 애들 대학 가는 것까지 보셔야 하니까요. 우리 애경이가 욕심 많은 것까지 나를 꼭 빼닮았구나. 그래, 우리 혜경이 닮은 딸, 박서방 닮은 아들 낳는 것도 보고 내가 죽어야지.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 삽니다. 남편이 먼저 그런 제의를 해주었고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도 언제나 무탈하고 행복하길 기원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